자, 이제는 87쪽이다, 그죠? 87쪽은 요약집 55쪽입니다. 요약집 55쪽에 보시면 지대 이론이 나오는데 이 지대 이론 시험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얘는 중요하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다루도록 하죠. 자, 요약집 55쪽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게 지대 이론이에요. 이 지대 이론이 너무 오래된 이론 아닙니까?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대 이론이 근간을 이루어서 지금 지대 입지 이론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학자가 3명이 나와요. 알고 있는 거 좀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 누구냐면은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차액지대 차 이런 거 안 좋아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차해서 차액지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리카도가 정리한 차액지대인데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어떤 지대가 왜 발생하느냐?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비옥도 차이. 농사가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이 토지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 난다. 두 번째는 수확 체감 현상입니다. 이 둘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비옥도 농사가 잘 되는 토지는 지대가 높네요? 네, 맞아요. 농사 안 되면 지대가 낮네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뭘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왜 비옥도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잉여분이에요. 비옥한 토지는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남는 거 잉여분이 뭐가 되느냐?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중요한 겁니다. 비옥도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이 이론의 근본 개념은 지대를 잉여를 본 거죠. 잉여가 지대다. 그럼 잉여가 뭐냐? 남는 거. 즉 농민이 자기 노력과 어떤 자기 노력을 투자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 생산비는 해소했겠죠. 그럼 생산비 해소가 남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남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 몫이다. 라는 것은 남는 거는 토지 소유자 몫인 지대가 되는데 농사가 잘 되니까 남는 게 많고 농사가 안 되는 토지는 남는 게 작다. 그게 지대가 된다. 그래서 비옥도가 지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남는 게 없는 토지가 있어요. 농사가 좀 안 되는 거, 남는 게 없는 토지를 우리 뭐라 하느냐? 제열등지 또는 한계지라고 말합니다. 한계지는 지대가 없어요. 왜? 남는 게 없으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너 남는 거 없으니까 네 해 먹어라.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 아무도 없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나오죠.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정리한 학자인데, 얘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절대지대. 그래서 이걸 또 배우기 힘들면 어떻게 배우시면 되느냐 하면은, 마르크스 비슷한 애가 우리 북한에 있잖아. 그죠? 정은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가 설마 이렇게 말했다고 나한테 암살적으로 보내지 않겠지? 내보다 심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늦는다고 해서 보내지 않겠죠? 이는 마르크스 절대 뚱뚱이 정은을 생각하면서 얘가 요즘 살이 많이 빠져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절대 뚱뚱이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마르크스 절대 뚱뚱이 그거 연상시키면 되겠죠? 얘가 좀 점점 살이 빠지고 있어요. 지도 걱정이 안 많겠냐고. 설마 암살적 보내지 않겠지? 내보다 심한 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죠. 여하튼 얘는 이 마르크스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냐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토지에 대한 소유, 토지 소유권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본 거죠. 즉 뭐냐?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권한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걸 배타적인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하고 상하지 토지 소유자가 빌려주고 말고 내 맘대로 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주면서 뭘 요구한다? 지대를 요구하는 거죠. 내 땅 쓰려면 소장료 내놔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러면 소유권을 버리면 돼. 소유권 없으면 지대가
없겠죠. 지대가 작으면 물가가 내려오잖아. 왜? 비용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소유권, 개인 소유권 없앤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마르크스인데, 여기는 마르크스는 그러면 한계지, 즉 농사가 좀 안 되는 토지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 시험에 가장 많이 놓은 게 이겁니다. 가장 많이 놓은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카도 같은 학자를 우리는 고전학파라고 말합니다. 고전학파가 왠지 구닥다리 느낌인데 절대 아닙니다. 고전학파 이론과 신고전학파 또는 한글파, 이 이론들이 서로 모든 경제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건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 조금 변화는 있지만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도 같은 학자를 고전학파라 그러는데, 리카도 이론을 응용한 사람이 티넨이에요. 티넨이 정리한 게 뭐냐? 위치지대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쌤, 티넨도 비옥도 차이라고 보나요? 네, 맞습니다. 한계지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요 이론이 그대로 따라가요. 인여가 지대입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리카도 이론에 하면은 여기와 여기에 비옥도가 동일해요. 그러면 리카도 이론에 하면 비옥도가 동일하면 지대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수송비, 운반비가 안 들어. 그러면 운반 빼고 전부 다 지대가 되는데, 여기는 남는 게 지대니까 여기는 수송비가 들어요. 왜? 외곽에 있거든. 더군다나 이 티네는 독일이에요. 얘는 영국이고,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은 연방국가에 들어가, 독일이 넓어요. 독일, 프랑스 굉장히 큰 국가다. 그러니까 연방 이동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송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수송비가 들다 보니까 빼고 지대니까, 수송비가 많아지니까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많아지겠죠. 즉 위치라는 게,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비옥도가 동일하다면 수송비가 많아지면 지대는 작아진다.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한다. 저 위치, 수송비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이론을 정리했는데, 그러면 중심부는 지대가 높고 외곽 갈수록 지대가 낮다. 이게 현대 이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 중심부는 임대료 지대가 높고 외곽 갈수록 지대가 낮죠. 근데 그걸 티네는 200년 정도 전에 농업 입지다 보니까 수송비 관점으로 이야기했어요. 위치. 그런데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라는 개념을 맨 처음 말했겠죠. 그러니까 요게 현대 와서 위치, 중심부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이론에 영향을 준 거다. 그래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요렇게 발전돼 온 거예요. 얘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문제가 단순하게 나올 때는 요 세 명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리카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리카도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지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대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즉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리카도는 야,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똑같은데 농산물 값이 올라가니까 남는 게 많네, 지대가 많아지는 거야. 따라 많아져. 그럼 이게 내려면 따라 내려오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이 지대를 잉여, 남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비용이 상승하니까 물가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왠지 우리 많이 한 건데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87쪽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겨서 88쪽의 문제 2번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 리카도의 차액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 부족과 수확체금 법칙을 보았다. 동그라미. 2번. 조방적 한계의 토지, 이걸 줄여서 한계지라고 말합니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지대. 지대가 없다. 요거죠.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B급.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열등지를 다른 말로 한계지라고 말합니다. 한계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뭐죠? 마르크스의 절대 뚱땡이, 절대지대. 리얼.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요거죠. 농산물 값이 올라가면 지대도 오르고 농사비이 내려오면 지대도 낮다. 이것도 마찬가지 리카도입니다. 지대 결정이 토지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죠? T는.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기역, 미연, 리얼 4번입니다. 이런 걸 틀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요 개념은 우리가 지대 이론에서 그 시험에 매년 나와요, 얘가. 매년 나오는데 요 세 명의 학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매년 나온다 그랬잖아요. 매년 나오다 보니까 요 세 명의 학자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학자를 끼워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빼고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하나만 딱 한두 개만 딱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우리 누구냐면은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라는 학자입니다. 파레토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파레토가 정리한 게 경제지대라는 개념인데 이 경제지대라는 건 뭐냐면은 파레토가 볼 때 토지의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토지가 많아요,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웃돈을 줘야 돼. 왜? 제한적이니까 웃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지급분이 있다고. 요 초과 지급분이 뭐냐? 경제지대다라는 거죠. 왜?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웃돈을 줘야 돼. 웃돈.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따라서 초과 지급분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파레토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토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수입이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수입이. 그건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이에요. 요걸 파레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용 수입이라고 말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어젠가 제가 오다 보니까 그 일본 쪽에 그 이야기를 오다 보면 제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운전해서 올 때 심심하니까 막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막 그냥 운전만 할까 그러면 그죠? 다양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돌리다 보니까 서모 이야기를 하는 거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서모는 예를 들어서 서모 딱 선수가 되잖아요. 그 월급이 딱 주어진대. 그냥 협회에서 준대. 기본적으로 얼마를 준대. 그게 요거라. 그런데 요것만 받을까요? 자, 일본의 서모 선수 되기 굉장히 어렵대요. 등록되는 선수는 몇십 명밖에 없대. 그러면 등록되는 선수가 좀 작잖아요. 즉 제한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모 선수가 기본적으로 받는 게 있지만 웃돈이 있어요. 그게 초과 지급분이에요. 요걸 넘어가는 초과 지급분이 있다는 거죠. 요 초과 지급분을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경제지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서모 선수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 자기의 수입은 요 두 가지로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인 월급과 초과 수입을 결정되는데 파레토는 뭘 말하냐? 요걸 중요하고 요거는 당연히 있다. 당연히 토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얼마 있다 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얘는 아무래도 토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웃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제가 이 경제지대는 토지 공급이 제한적이라 그랬죠. 제한적이라는 느낌은 달력일까요? 비달력일까요? 아우 예뻐 죽겠어요. 대화도 되고 이제 맞습니다. 제한적이란 말은 비달력적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비달력적일수록 이 경제지대 초과 지급분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게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이 토지의 제한 비탄력 이거 나온 거야. 요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그럼 요게 비탄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초과 지급분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해하시겠죠?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3번에 1번입니다. 공급이 완전 탄력이면 총수입 전액이 경제지대가 틀렸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다 경제지대가 된다. 왜?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다 경제지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샬은 준지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토지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죠. 기계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받죠. 그게 준지대, 즉 지대 비슷하다라고 본 거죠. 즉 토지 같은 경우도 빌려주고 뭔가 받듯이 기계 같은 설비도 빌려주면 대가를 받는다. 이게 지대 비슷한 준지대라고 본 건데, 차이점은 뭐냐? 토지는 써도 없어지지 않죠. 근데 기계는 한 몇십년 쓰면 달아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2번 봅니다.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영구적 틀렸죠. 단기적입니다. 준지대는 기계 같은 단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에서 발생한다. 절대지대는 소유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합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4번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급, 요거죠? 최소한의 지급은 뭘 말하죠? 전용 수입입니다. 경제지대가 아니고 전용 수입입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서 창출되는 지대를 공공지대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입찰지대는 아닙니다. 아셨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찰지대는 뭐냐라는 거죠. 입찰지대는 누가 정리하느냐 하면은 입찰지대는 알론소라는 학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소가 좀 아파 보이잖아. 알론소. 예, 아픈 소예요. 알론소가 정리한 게 입찰지대. 입찰지대인데 입찰지대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T 내내 위치지대를 조금 더 도시적으로 접목한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위치지대는 도시의 중심부는 지대가 어떨까요? 높겠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왜? 얘는 운송비라고 말했잖아요. 얘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자, 토지 중심부의 토지는 작고 경쟁은 치열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시 중심부의 토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토지를 쓸 사람 하면은 A가 임대로 100만원 주겠습니다. B가 임대로 200만원 주겠습니다. C가 임대로 300만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3명이 나왔어요. 경쟁이 생기죠? 자, 중심부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높은 금액.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토지 사용을 낙찰을 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얼마에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매 같은 입찰 경쟁하고 비슷하다 해서 입찰지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즉 입찰 경쟁에 의해서 토지가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사람에게 토지 사용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곽으로 갈수록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외곽 갈수록 경쟁은 줄어드니까 경쟁에서 지대가 낮아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요 이론을 응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고 4번, 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90쪽으로 갑니다. 자, 90쪽에 6번을 풀 건데요. 6번이 우리 그 입찰지대에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얘는 요약집 58쪽을 같이 펼쳐놓고 보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집 58쪽에 한번 볼게요. 요약집 58쪽에 보시면 입찰지대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자, 58쪽 중간쯤에 봅니다. 8번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밑줄 꺼져 있죠. 그 내용이 요거예요. 그 위에 더 이상 깊은 내용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 선생님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게 몇 회라 그랬죠? 15회라고 말 안 하던가요? 말한 적이 있을 거라마? 그래서 15회 시험 2번 봤다고. 그래서 15회 때 어려웠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그때 요 문제가 나왔어요. 즉 90쪽에 6번 같은 게 나왔어요.
즉 입찰지대 곡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입찰지대 곡선, 여기는 지대입니다. 여기는 거리예요. 그러면 내가 상업지야. 상업지 같으면 요렇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서요. 예를 들어서 기금속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유통업이다. 요렇게. 느낌? 그 다음에 나는 주택단지다. 주택단지 요렇게. 그 다음에 농사지은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각각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울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말하는데, 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토지 사용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사용량은 외곽으로서 토지가 많이 사용이 되겠죠? 중심물수록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을 하면 작게 사용합니다. 고점금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 사용량은 기울기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계 수송비라고 말해요. 수송비가 부담스러울수록 중심으로 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거는 수송비의 기울기는 수송비에 비례하고 토지 사용에 반비례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기울기예요. 그게 우리 그 문제집 보면 그 요약집 90쪽에 밑에 보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 보면 분모에는 토지 사용량, 분자에는 한계 교통비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 시험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언제? 15회 때. 그게 요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수송비, 운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눴다 이 말이죠. 요 문제가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왔느냐? 아니고 15회 때 딱 한 번 나왔다고. 딱 한 번. 15회 때 나오고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요게. 이게 요거예요. 아셨죠? 그래 나왔으니까 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요 내용인데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문제 봅니다. 1번.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일수록 중심부 가까이.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중심부 가까이. 2번.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단위 운송비로 나눴다. 이게 틀렸어요. 반대로 말했죠. 15회 때도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어떻게 되냐? 한계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누면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알론소가 이론을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됐으니까 3번.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토지 사용량이 늘어난다. 토지에서 멀어질수록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겠죠? 조방적 이용. 그러니까 그럴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완만해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멀어질수록 완만해집니다. 4번. 기술 발달로 교통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교통에 대한 부담이 작아질수록 완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찰지대.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이 세 개가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라고요. 15회 때. 그 이후로 이 세 개 지문이 안 나타났어요. 아시겠죠? 자, 5번 봅니다.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재대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요거는 우리 교재 밑줄 꺼져 있죠?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지 요 그래프 기울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34일 동안 한 번 나왔어. 이것 가지고 공부를 할까요? 네, 그래서 이건 패스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깊이 공부하지 말고 한 번 딱 들어봤잖아요. 끝.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7번은 문제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답지에서 3번이라고 하는데 3번이 아니고 4번, 5번 두 개 복수 정답입니다. 자, 7번은 뭐와 상관이 있느냐? 요약집 58쪽 맨 밑에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높으므로 토지보다는 저렴한 다른 자본을 많이 사용하여, 즉 서울 강남을 생각해 볼게요. 토지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 못하고 토지를 고층 건물로 올려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죠. 토지에 자본을 많이 투자하죠. 고층 건물로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이게 밑줄 그어져 있죠. 이걸 밑에 뭐라고 말하죠? 집약적 이용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문제 돌아옵니다. 7번으로 돌아옵니다. 1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대체성이 높다. 같은 말입니다. 외곽일수록 이런 결합 비율은 낮아집니다. 2번.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해하시겠죠? 도심에서 입지하는 활동은 대체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도심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가 크다. 결합 비율이 높다. 집약적이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3번. 마찰 비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헤이거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 마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쉽게 자 내가 안동에 살고 있는데 안동에 중심부는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외곽에 가니까 임대료가 30만 원이에요. 20만 원 좀 외곽이 좀 싸다 그죠? 근데 대신에 내 직장이 중심부에 있어. 내가 중심부에 있으면 출퇴근에 교통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겠죠. 그런데 외곽에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 뭐가 든죠? 교통비가 20만 원이 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교통비가 20만 원 들면 요거 쌤쌤이 아닌가? 쌤쌤이죠. 그래서 자 중심부에 임대료가 높은 거는 교통비를 절약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거다. 즉 내가 교통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외곽이 임대료가 싼 거다. 근데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중심부는 요 안에는 교통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즉 마찰이 작을수록 교통비가 작을수록 지대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찰이 클수록 마찰 비용이 많이 나갈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교통비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즉 우리가 단순하게 임대료 50, 30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 요걸 생각해라 이 말이죠. 요걸 생각하면 중심부나 외곽이나 비슷하다. 요걸 마찰 비용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요게 교재로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느냐 그게 3번입니다.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면 이때 토지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그죠? 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3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4번 절대지대 요거죠. 마르크스 절대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제열등지 한계지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틀렸죠? 마르크스의 절대지에 따르면 여기 밑줄로 그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한계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토지 소유 자체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죠? 마르크스의 절대통통이 절대지대라 그러죠? 독점지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이 틀린 거예요. 오답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오른쪽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에 8번 보시면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느냐 여기다가 시장가격 500에다가 생산비 300 빼고 그 다음에 교통비 킬로미당 9에다가 자 위에 봅니다. 몇 킬로인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그래서 9에다 20을 곱하세요. 그러면 자 시장가격 50에다가 300도 빼고 9 곱하기 20도 빼세요. 그럼 얼마 남아요? 20이 남죠? 이윤이 남는다 그죠? 요게 지대입니다. 뭐냐면 이게 기 내내 위치지대예요. 자 농산물 가격에서 비용 빼고 수송비 빼면 지대가 나온다.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곧 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도를 볼게요. 보도는 300에서 200 빼고 7 곱하기 20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40 나오죠. 남는 게 없어요. 지대가 없습니다. 쌀 봅니다. 200에서 100도 빼고 2 곱하기 20도 뺍니다. 남는 게 있죠. 그래서 요 문제 정답 몇 번? 3번. 쌀하고 딸기가 남는 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응용시켜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시면 92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지대로는 끝났어요. 이제 아이고 이제 지대로는 끝나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나옵니다. 예, 이제 세계 중심은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50에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어떻게 도시가 형성된다라는 걸 적었는데 여기도 세 명의 학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버제스라는 학자가 정리하죠. 버제스가 정리한 게 뭡니까? 동심원 이론이죠. 동심원은 기억나시나요? 중, 전, 저, 고, 동. 외우라 그랬죠? 요게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동심원 이론에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심원은 도시가 요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쪽에 중, 전, 전이지대, 저, 고, 동.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소득 주거지가 고소득보다 중심부 가까이 있어요. 왜? 100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은 중심부 이쪽이 위험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다음 혼재되는 중심부보다도 요 전위 지역이 혼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마다 꼭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향수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 향수가 만들어지는 사이코가 공부를 하려다 보면 영화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향수 보면 사이코가 나오잖아. 그 미친놈이잖아. 그놈이.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향수를 만들잖아. 영화도 좀 보고 하라고 하니까 영화도 안 보고 해가지고 자꾸 나의 영화 본 거를 자꾸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 영화도 좀 하셔야 됩니다. 드라마도 보고 해야 개론 이해가 쉬워지는데 공부만 하니까 공부 안 되는 거라서 자꾸 이해를 하려면 봐야 됩니다. 그런 건데 거기 나오는데 그 애가 미친놈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을 해요. 생선하다가 툭 깨를 놔. 길바닥에. 그 길바닥에 생선 비늘, 진흙탕, 지저분한 막 있는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안 맞구나. 봐야 됩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100년, 200년 전에 이거 도시의 중심부는 이런 데는 뭐냐? 시장, 그다음에 공장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범죄와 환경이 오염되겠습니까? 그 시장에 보면 그 배경에 보면 소매치기 많이 있고 그래요. 아시겠죠? 소매치기도 있고 그다음에 불륜도 많아.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깐 가가지고 후다닥 하고 나고 막 안 먹구나. 보면 그런 게 너무 후다닥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배경이 나오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후다닥 뭘 했을까요? 하여튼 그런 19금인데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 도시 중심부야. 그 시장, 그다음 역마차장과 공장 이렇게 중심이었어요. 요게 외곽이 있는 거. 요즘은 다 외곽이 있지만 예전에 중심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부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가까이 있어요. 부자들은 멀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이 가까이 되는데 이거에 다 비판합니다. 그게 누구냐? 호이트예요. 호이트는 선형 이론이라는 거에서 아니다. 이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면 도로를 중심으로 고소득자가 이렇게 모여든다. 교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 요거에 대한 비판하는데 버제스와 호이트는 둘 다 도시 중심부는 단핵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대 도시라든지 작은 도시를 설명할 때 좋은데 현대 대도시는 안 맞아요. 예, 현대 대도시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도시의 중심부가 여러 개예요. 도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해리술만이 정리한 게 다핵심 이론, 도시 중심부가 여러 개다 이렇게 정리가 돼 나가는 거였었어요. 자, 이 내용인데 이제 간단하게 문제 보겠습니다. 92쪽에 9번 유학집은 59쪽부터 있어요. 9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경제 천인 이러면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게 탁 떨어져요.
식물이 딱 떨어지면 이게 쭉 퍼져나가잖아. 이 퍼져나가는 게 생태학적 관점이다. 즉 자연상을 보면서 이걸 연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번 동심원 이론의 지대 구성은 중, 점, 저, 고, 동. 틀렸죠? 얘 둘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호이트는 선형이론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교통활동을 발달한다. 4번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선형이론은 접근성 양호한 이쪽에 고소득이 들어온다. 선형이론에서는 그 말입니다. 5번 동심원 이론과 선형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리술만의 다핵심이론. 왜? 버제스 호이트는 단핵이에요. 도시기준만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시기준만 여러 개다. 현대 대도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5번이다. 다핵심이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쉬운 거는 넘어갑니다. 문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시고 저랑 같이 어디 보느냐 94쪽에 13번을 볼 거예요. 94쪽에 13번. 자, 이거 몇 회인지 볼까요? 32회니까 뭐죠? 재작년 문제죠. 볼게요. 1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 업무와 저소득 중심 업무와 저소득 사이에 점이지대가 있다. 맞죠? 2번 호이트에 따르면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맞죠? 3번 해리술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이론을 정리한 호이트다.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요렇게 발전합니다. 호이트는 요걸 보면서 응용한 거지. 요걸 아니 지가 하기도 전에 뒤에 나왔다고. 응용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단점을 빼서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1번, 2번 이게 시대가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얘는 요걸 가지고 응용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헤이거의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 이렇게 더해진다 그랬죠. 5번 알론소의 입찰 지대 이론에서는 외곽으로 갈수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자 아까 알론소의 입찰 지대 옥선은 이렇게 된 거래요. 상업용, 주거용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가장 높은 걸 연결한 요게 입찰 지대 옥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중심을 위해 볼록한 요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요 입찰 지대 옥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이제 풀어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 풀어보시도록 하시고, 저랑 같이 이제 96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96쪽에 요거는 우리 요약집을 보시려면 어디냐면 이게 140쪽인가 있어요. 요약집에 보면 이게 140쪽에 보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건 이제 입지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건 치우고 요 계산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계산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데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걸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돼요. 자, 여기서 정리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입지계수라는 거예요. 입지계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 대한 어떤 지역의 평균을 계산해요. 그렇게 하는데 요 입지계수 이렇게 계산한 요 입지계수가 1보다 크잖아요. 요 입지계수를 LQ라고 그러는데 이 LQ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요거는 기반산업이 됩니다. 1보다 작으면 이거는 비기반산업이 된다. 이게 요약집 14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쌤 입지계수 어떤 개념입니까?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주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참외다, 그죠? 요즘 뭐 많이 나오니 지금 특히나 참외시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진짜 달라요. 진짜 다른 제가 좀 다 확인하게 좀 제가 볼 때는 확인하게 다르더라고. 진짜 달더라고 그게. 그래서 여하튼 그 성주하면 참외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참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국에서 산업 중에서 참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죠. 그런데 성주지역을 볼게요. 성주지역 모든 농민, 기술자 모든 다 합해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참외 농사 참가하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국의 참여 비율은 1%예요. 그런데 성주에서는 참여가 몇 프로죠? 2%죠. 이러면 1보다 어때요? 그죠? 그러면 성주는 참여 농업이 기반 산업이 되는 거예요. 기반 산업. 그러면 이건 왜 기반 산업이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 기반 산업까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기반 산업에 따라서 경제 기반 성수라는 걸 계산합니다. 이거 뭐냐? 기반 산업의 인구, 즉 성주에서 참여에 관계되는 산업에 예를 들어서 고용 인구가 100명이 늘어요. 그러면 참여만 늘어요? 다른 산업도 늘어요? 다른 도 늘겠죠. 참여 일하면서 참여 보장. 그 다음에 참여는 좀 다른 게 좀 많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매실이라는 매실첩. 다른 가공 산업도 발달하겠죠. 식당도 발달할 거고. 그러면 요거 말고 즉 참여 때문에 100명이 늘었다면 인구가 경제학적으로 기반 산업이 얼마다. 그러면 요거 때문에 얼마만큼이 더 늘어난다라는 걸 경제학자들은 계산을 해요. 그거는 이 다음 이 말이에요. 그까지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뭐 나오느냐? 이게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 요걸 판단하면서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냐 아니냐 요걸 판단하는 게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게 자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교재 자 예상 문제 96쪽을 다시 돌아옵니다. 저랑 같이 16번을 풀 건데요. 요거 요령을 잘 익혀야 빨리 풉니다. 16번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이렇게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표가 A, B 그 다음에 여기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A, B 그 다음 합계 전국이죠. 합계를 말하는데 이게 전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표를 보느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6번에 A 지역에 물어본 게 볼게요. A 지역에 뭘 물었냐면은 건설업의 비중을 물었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처음에 분모에는 전국이 들어와요. 전국 합계에서 건설업 여기 분모에 들어와요. 자 오른쪽에 봅니다. 전국 합계가 전국의 전체 합계가 1200만이죠. 1200만 맞나요? 1200만 중에서 요 중에서 건설 이걸 보는 거예요. 건설 얼마입니까? 120만 이렇게 한 거예요. 즉 항상 분모에는 요 전국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A 지역은 이제 A 지역 보세요. A 지역 전체에서 건설업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에서 A 지역 합니다. 전체가 500만이죠. 500만 중에서 건설업 위에 갑니다. 얼마죠? 100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을 이렇게 식을 만듭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B 지역의 섬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요 분모에는 요 전국이 넣어요. 전국. 그러면 맨 오른쪽 봅니다. 먼저 시선을. 전국 합계가 얼마냐? 1200만이죠. 1200만 분호 섬유 봅니다. 230만. 됐죠? 이 분모가 됐고요. 분자는 B만. 전국에서 섬유. 합계에서 섬유. 맞죠? B지역 봅니다. 합계가 얼마죠? 700만 중에서 B의 섬유 180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감 잡았나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냐면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얘는 계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식을 빨리 적고 빨리 푸는 게 관건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아십니다. 여러 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요. 요 계산할 때, 자, 이걸 또 어릴 때 우리 수학 배울 때 외항끼리 아까먹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계산기가 있잖아. 그러면 100 나누기 500 얼마죠? 0.2. 120 나누기 1200 0.1. 그 다음에 0.2 나누기 0.1 합니다. 2. 맞죠? 계산기를 써서 계산기를 이렇게 2 나옵니다. 2는 1보다 크죠? 그럼 뭐가 된다? 기반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16번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18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번 비슷하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번 비슷하게 시험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8번 봅니다. 얘도 똑같아요. 방식은 전국의 총 고용인은 1000만 명이다. 밑에 전국의 1000만 명 중에서 섬유 산업은 200만 명입니다. 전국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됐죠? 자, 분자에는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 총 고용 인구가 20만입니다. 이에서 대구 지역 섬유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걸 계산하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입지 개수가 얼마라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아주 간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계산하면 이게 수치가 얼마인지 나오죠? 200 나누기 1000 하면 0.2죠. 그러면 얘 둘을 곱하면 요게 나오잖아. 곱하면 요거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둘 곱하면 요거 나옵니다. 이거 모르면 내 잘못 안 해요. 0.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얘 둘 곱하면 요거 나오죠? 20만 곱하기 0.4면 8만. 그래서 정답은 8만 몇 번? 4번이죠. 결론은 빨리 풀어야 돼요. 얘를 세우라 내우라 하면 안 되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넘기셔서 98쪽에 20번을 볼 거예요. 자, 왜 이걸 내가 빨리 풀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시험 문제 20번 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20번 볼게요. 각 도시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 같을 때 X산업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A 도시, B 도시, 그리고 C 도시, D 도시. 이거 4개를 구해야 됩니다. 4개를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모는 항상 전국입니다. 자, 맨 오른쪽 갑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오른쪽 전국 합계가 6250이죠. 분호 X산업 얼마입니까? 3350. 이게 전국이었습니다. 자, A지역 분자할 겁니다. A지역 가놓으세요. 아까 봤듯이 전국 가지고 이해했잖아요. A만 보세요. 이제 A 요 가지고 갈 겁니다. A 보면 합계가 전 분호 A X산업 4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B로 갑니다. B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B도 먼저 분모할 때는 오른쪽에 전국을 보세요. 전국에. 그래서 6250 분호 3350. 이건 똑같죠? 분자에는 B도시 합니다. 자, B도시 보세요. 합계 2000에 대한 얼마냐면 120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똑같은 거 이제 생략. 자, C 봅니다. 1150 분호 얼마죠? 650. 이해하시겠죠? 자, T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생략. 위에 보시면 이거는 2100 분호. 2100 분호 1100이네요.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요걸 볼게요. 이거는 400 나누기 1000 하면은 0.4죠.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요겁니다. 3350 나누기 6250 하면 얼마 나오죠? 0.536 나오네요. 0.536. 요걸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0.74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0.536 똑같잖아요. 그제? 요거 나누면 얼마 나와요? 0.6이 나오죠. 그죠? 0.6 나누기 0.536 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11 나옵니다. 얘도 분모는 0.536 똑같고요. 분자 650 나누기 1150 합니다. 그러면 0.565 나오나요? 0.565. 자, 0.565 나누기 0.536 합니다. 그럼 1.05 나오나요? 네, 1.05 이렇게 나오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는 0.536 나오고요. 분자에는 1100 나누기 2100 하면은 0.523.
자, 계산하면 0.97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 1보다 큰 거, 1을 초과하는 거. 그러면 요놈 이렇게 해서 B와 C가 답이죠. 그죠? 자,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답은 BC 3번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고 기출문제로 다 풀어야 돼요. 풀다 보면 여러분 문제 푸는 속력이 빨라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면 식을 안 적어요. 제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A에다가 400 나누기 1000 바로 하는 거라 밑에 적어버려요. 아시겠죠? 밑에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딱 적어 놓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큰 것만 찾으면 돼. 그렇잖아요. 이렇게 찾으면 빨리 푼다 이 말이죠. 즉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계산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계산이 빨리 풀어져요. 그렇게 되는 수준이 안 되면 이거 문제 풀어도 시간 다 가요. 이걸 풀었는데 2분 3분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1분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이 나머지 여러분 풀고 좀 쉬었다가 우리는 100쪽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죠. 좀 쉬죠.